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민경우의 운동권 청산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민이고요. 민경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민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름 바쁘게 지냈습니다. 언제나 요새 예, 계속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바빠지는 것 같아요. 네. 정희찬 씨라고 저희가 운동권 청산 세 번째 시간에 다뤘던 분이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고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재심을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지난주 유튜버들이 정희찬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저희 이제 1시간 정도 다룬 내용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정희찬 씨가 입장문 발표한 내용 보셨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입장문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중요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희찬 씨가 자신의 사건을 규정한, 정의한 내용인데 26년 전 학생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시대적 비극이었습니다. 동시대 청년들이 서로를 극도로 적대하게 만들었던 공안정국의 공포가 빚은 참사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네.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동시대 청년들이 서로를 극도로 적대하게 만들었던 공안정국의 공포. 이 공안정국의 공포는 학생운동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96년, 97년에 김영삼 정권 때는 지금하고 거의 같은 어떤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약간 좀 루즈한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정국이라고 할 때는 86년, 87년을 얘기하는 거지 96년, 97년에는 지금하고 비슷한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했던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에 한총련 학생들이 한국이 식민지다라고 보고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김영삼 정권 파도 투쟁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자신들이 공포정국을 만든 거예요. 공안정국을.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상호적인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이 공안정국을 만들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긴장과 텐션을 걸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라서 지금 이런 정도면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은 없는 거죠. 시대가 사회가 만든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었으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심각한 반성문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상황에 대한 규정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책 특보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심사를 적격 판정을 하니까 여러 언론이나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하루 만에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가볍게 처리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건 단순 실수다. 당연히 공천을 배제해야 될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손절매 처리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국회에서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거니까 보통 이제 측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재명한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털어버리고 가는데 비교적 강경하게 재심을 요청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입장문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이런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정희찬 더불어민주당의 검증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건 직후 광주 전남 지역의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다. 당시 학생운동의 문화가 그러했다. 그래서 처벌 또한 똑같이 감당해야 했다. 자기는 책임이 없는데 당시 상황상 책임을 그냥 진 것뿐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알던 사실과 다릅니다. 97년에 저는 범인전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그 사건을 아주 잘 아는데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탐문해 본 바에 따르면 정희찬 씨도 관여가 됐다라고 증언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이런 정도라면 이건 사실관계의 문제잖아요. 판결문을 좀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판결문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희찬 씨가 직접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게 사실 공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희찬 씨 문제는 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희찬 씨 문제가 저는 사실은 한 몇 달 전부터 주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희찬 씨가 공천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막상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언론이 어느 정도까지 취급을 할 것인가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정희찬 씨 문제가 나오니까 언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워딩도 말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금기어에 가까웠던 운동권, 주사파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야당도 이게 상황을 수습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번복을 해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사태를 조기에 손절매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아마도 이런 양상은 총선에 가까워짐에 따라 반복돼서 나타날 걸로 그 다음에 이후에 얘기하게 될 민주화 유공자법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태풍의 눈은 강의원 씨죠. 강의원 씨의 경우 저는 강의원 씨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희찬이 고문치사 사건으로 낙마를 한다면 강의원 씨도 좀 약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역시 고문치사에 연루된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강의원 씨도 여론의 압박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좀 큰 얘기인데 지금 제가 이제 기왕에 말이 났으니까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이제 강의원, 정희찬, 더민주혁신회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하니까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총련 세대가 새롭게 부상한다라는 여론을 퍼뜨렸잖아요. 제가 그거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건 어이없는 상황인식이다. 그런 일 없다. 한총련 세대는 독자적인 세대가 아니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부상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진단을 했었는데 저는 제 진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연하자면 전대협은 하나의 조직적 세대로 정치적 진출, 집단적 정치적 진출에 여지가 있지만 한총련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총련이 만약에 정치적 세대로 진출한다면 그것은 이재명에 의탁해서 이재명의 친위 부대로 개별적으로 정치적 진출하는 걸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게 이제 이번에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희찬이나 강의원에 대한 거의 애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싸 안으려고 하는 흔적도 없이 그냥 가볍게 손절매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정희찬이 이것을 가지고 반발을 할 때도 뭐 그다지 그 어떤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력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강의원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정희찬, 강의원을 필두로 해서 시작되었던 한총련의 정치적 진출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정치적 진출이라기보다는 이재명에 의해서 은의적으로 발탁된 그런 친위 부대 같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대협 86세대들을 이끌어 올려서 이제 뭐 탄돌이나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서 부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이재명은 전국혁신회의를 통해서 그런 비슷한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인력 인프라 자체가 좀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 포진돼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대협은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 60년대 학번 세대의 선두주자들 상당히 많은 다수 운동가들이 결집이 됐다면 한총련은 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학번은 분화됐는데 오히려 가장 강력한 세대는 다음에 다루게 될 비주사 NL입니다. 서울대 진보학생연합이고 강병원, 이탄희, 박주민 이런 계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거는 한동훈 같은 겁니다. 한동훈이 73년 세대고 73년생이죠. 그러니까 90년대 학번이잖아요. 이 세대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대가 80년대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운동을 했는데 90년대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비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사, 의사, 뭐 엔지니어 이런 길을 걸었던 게 학생들의 주류고 90년대의 주류고 일부가 그리고 그 일부도 마이너들이 운동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전대협은 80년대 세대의 주류라면 90년대 세대는 비권이 주류죠. 비권이. 비권이 주류고 운동권은 좀 일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총련 세대라는 건 그 학생 운동이 거의 이제
꺾이고 있을 때 마이너들의 어떤 철진한 예. 운동, 사상이념 운동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총련 세대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판단 미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주의로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은 워낙 그 인적 풀이 없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라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 한총련 세대를 끌어당긴 거고 한총련 세대에 유의하는 데 있어서 성공했죠. 성공했죠. 그러니까 강 의원은 90년대 한총련 세대의 선두주자였거든요. 예. 어쨌든 좀 뭐랄까 성추행 경력이 있는 예. 강의원 씨를 이리저리 설득하거나 예.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한총련 세대의 선두주자를 자기의 측근으로 삼았으니까 이걸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지금 현재 강의원 씨가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에서 열심히 뛸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 강의원 씨도 지금 성추행 전력이 과거처럼 또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전에 대표님께서 그 이재명 주위의 인력 인프라가 되게 공궁한 상황이라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기영이라던가 뭐 최근에 이제 그 남형 그 최강욱의 앙컷 발언을 옹호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물러난 남영희 씨 같은 경우 이번에 또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박원순 전 시장 그 성폭행 2차 가해 논란에 있는 오성규 씨가 이제 마포갑의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주위로 그렇죠. 몰려서 의탁하고 있다, 기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독소를 다 빨아들인 숙주가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정치를 펼쳐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너무 두려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86들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합의와 사회적인 보호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인재풀이 곤궁하면서 마구잡이로 끌어들이는 건데 이 친구들이 이재명과 비슷한 사상, 감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단적인 예가 정의찬 같은 경우죠. 정의찬이 특보된 것부터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고문치사에 연루된 사람들을 특보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강의원 씨도 고문치사, 성추행 같은 거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1급 정치인들이라면 굉장히 조심했겠죠. 근데 그걸 경기도지사 뭐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발탁을 한 거니까 이재명의 어떤 그 권력 지반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말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를 치고 친명계를 발탁하려는 것도 결국은 총선 이후에 자기의 거취를 장담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친위대를 확실하게 꾸려야만 예상되는 사법 리스크에서 자기의 정치적 안위를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호남이라던가 뭐 이제 민주당이 강한 지역의 이분들을 이분 그 혁신회의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끼워 넣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어제만 해도 2명 그 시장을 했던 분하고 국회의원을 했던 최성하고 화성시장 그분 이름 김의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두 분이 나와서 얘기할 정도면 도대체 그 민주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할 정도로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고 있지 않나. 그렇죠. 옛날과 같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데 그런 일 정도가 터지면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언론 지형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퍼지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포용할 수 있는 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 정도가 자기 어떤 휘하 사람을 주저앉히고 전체의 통일 단결을 위해서 좀 이걸 좀 완화시킬 텐데 완화시켰다가는 뭐 총선 이후에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더라도 간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내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된 구도가 계속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공궁한 인력이라는 게 앞으로 더 실체가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정희찬 씨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
이 선거에 이번에는 포기하시고 다음에 나오기 전에 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 좀 재심을 받아서 억울함을 예. 풀어보는 건 어떤가? 정말 억울하다면 예. 우리 사법부가 그래도 사법부를 믿어야 되니까 좀 재심을 청구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네. 하나는 자기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기 네. 때문에 스스로 판결문을 띄어서 공개해야 됩니다. 네. 그거면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저도 네. 판결문 상에서 만약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많이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가 중요합니다. 네. 심지어 통역당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여론에서 많이 떠들지만 재심 청구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너무 명백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명숙 씨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재심 청구하면 돼요. 재심 청구해서 법적인 판결을 받는 게 가장 심플하고 좋은 겁니다. 네. 맞죠. 재심 사례로 하면은 또 우리 떠오르는 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예. 그 3대 나라 슈퍼 배석 판사로서 오심을 내렸다고 직접 사과하기도 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정희찬 씨도 그런 절차를 한번 따라 보시는 게 어떤지 판결문 올리는 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정희찬 씨 페이스북을 확인했는데 뭐 특별한 일은 없고 자기가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 좀 불편부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정희찬 씨는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별게 없고 한총련 세대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강의원 씨가 네.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네.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네. 만약에 강의원이 공천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면 강의원의 위상, 한총련 세대에서의 강의원 위상에 비추어서 한총련 세대는 상당히 심각한 상당히 정치적 퇴보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퇴보라면은 굳이 꼭 퇴보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 건 좀 환영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환영하는 입장에서의 네, 퇴보라 그랬죠. 그게 강현 씨가 꼭 제도권으로 진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 예전에 강현 씨한테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셨던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이 혹시 강현 씨가 출마를 하고 다시 사회로 제도권으로 나오는 게 불편하시다면 저희 시사 포커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관련해서 취재하고 보도할 용의도 있습니다. 네, 저 광고 운영도 하고요. 또 최근에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금 이게 유공자가 있잖아요. 유공자는 예. 보통 이제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유공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을 유공자로 하는 게 맞냐라는 저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4.19나 5.18을 뭔가 예우한다. 이건 말이 좀 되잖아요. 그리고 4.19, 5.18이 아닙니까? 예우를 할 수도 있죠. 4.19, 5.18이 아니라 이제 이 독특한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좀 예우하자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있었어요. 8,9천 명이 그걸 보상을 받았고, 사실 저도 보상을 받았어요. 몇백만 원, 200만 원인가 보상 받았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거가 옛날에 있었고, 그 중에서 한 900명 정도를 떼서 별도로 민주유공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공자인데 경찰 군인이 아니라 민주에 기반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공자를 해서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아까 민주화 운동 보상을 받았던 8,9천 명 중에서 한 800명, 900명을 떼서 이 사람들 중에서 사망, 행방불명,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한테 의료 양로 지원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고, 문제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유공자냐. 저도 이게 딜레마인데, 어제 민주화운동 동집에서 막 토론을 했는데, 이걸 토론했어요. 토론을 했어요. 5.18 유공자도 누가 유공자인가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5.18조차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공개해라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최소한의 법률로서 요건을 상실한 거 아닌가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쁜 일도 아니고 네. 범죄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유공자인데 네, 공이 맞습니다. 있다고 인정한 상장을 준 건데 상장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포상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학생운동이 투쟁을 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갔다. 이거는 보상하는 게 나름 말이 되는데 지금 800명, 900명 중에선 다음에 7가지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가 난민전, 그다음에 부산 동의대 5.3 사태, 그다음에 민추위, 민주화추진위원회, CA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난민전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보는데 반대합니다. 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난민전은 범민련보다도 훨씬 과격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반국가성이 농후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난민전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한다면 민주화와 비민주화의 그 어떤 민주화가 아닌 것의 구분이 거의 완전히 엉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까지 확대한다면 그래서 난민전처럼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행위, 동의대처럼 폭력 행위가 심각한 폭력이 동반됐던 행위까지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건 지나친 거죠. 이건 민주화 세력이 오버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논란을 자초해서 민주화 운동의 어떤 도덕성이나 정치적 기반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농후한데 지금 문제는 그런 거를 분별할 정도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이죠. 민주화 운동이 스스로 자성을 해서 정말 민주 헌정 질서 안에서 벌어졌던 운동과 그렇지 않고 막 그거를 뛰어넘었던 운동들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한데 묶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거기에 보상, 경제적인 어떤 보상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오바도 한참 오바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민주적 절차를 문제 삼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기리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법안 심사 과정이 반민주적이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과잉보상입니다. 과잉보상이라는 건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가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누군가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으면 그 본인한테 본인한테 뭘 하는 건 그 이해가 되는데 왜 가족 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뭐 직계 존비속이니까 아들 뭐 이런 쪽한테 보상한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좀 지나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오기영 의원도 했어요? 7월 4일에 그 정무소위 3차 그때 거기서 오기영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만 인정받아야 되지 그 가족에 쭉 해서 확대되는 것은 봉건사회로 복귀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 오기영 의원은 이제 저 도봉갑에 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그 당대표로 있을 때 영입 인재로 들어온 사람이고 서울대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보훈 시스템 속에 많은 부분이 확대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과정 속에서 형평성 논란이 같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민주화 유공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엄연하게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있었고 그 외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엄연하게 구분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까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약간 좌익적 색채가 농후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면 인민민주주의 운동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운동이냐가 구분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거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 얘기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전부 다 이제 좌익적 또는 인민민주적 성격이라고 하면 너무 좀 막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놔두고 근데 두 가지는 이것도 민주화 운동 동지회에서 토론을 한 건데요.
민주화운동 동지에는 누가 민주화운동이냐가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가 네, 어디까지가 민주 헌정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운동을 예.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자. 민주 헌정이라는 건 헌법적 질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신 때 직선제 투쟁을 하거나 반유신 투쟁을 한 것은 민주헌정 질서 내의 투쟁이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간선제니까 직선제를 위한 투쟁은 민주헌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 정도로 봤고, 그래서 70년부터 87년까지 있었던 직선제 투쟁은 직선제를 위한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이다. 민주화 투쟁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이렇게 되면 뭐가 좀 비슷해지냐면 약간 난민전이나 인혁당 재건이나 이런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 활동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설사 외견상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규정을 하면 이건 너무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 헌정을 넘어서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화 투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에서도 인혁당 재건위원회 난민전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예민하고 아마 제가 선두에 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88년 이후에는 직선제가 됐잖아요. 따라서 노동조합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근로자의 생활 조건을 개선한다거나 학교의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거나 이런 거는 민주화 투쟁으로 볼 수 있는데 김영삼 조건을 타도한다랄지 이런 투쟁은 과도한 거로 봅니다. 그런 투쟁은 그러니까 그거는 헌정 질서니까 얼마든지 선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는데 선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희들은 뭐 이런 식의 토론들을 좀 했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것들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 중에서 한 30%까지가 민주화 운동이고, 나머지 70%는 민주 헌정 질서를 뛰어넘는다거나, 외견상 민주화 투쟁의 어떤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과도한 폭력이나 이런 걸 수반하는 투쟁은 민주화 운동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쉽거든요. 근데 경제적, 법적으로 할 때도 이 틀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하고 그 운동권 청산 방송을 오늘 6번째인데 5번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럼 지금 우리 그 86세대들이 많이 속해 있었던 전대협이라던가 이런 단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예전에 데모를 했던 거잖아요. 그들의 말로는 학생운동이고 민주화운동인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데모꾼들이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선량한 학생들, 그들에게 선동당해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렇게 노는 게 좋아서 하는 학생들, 물론 노는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선동당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지도부는 분명히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걸 획책하는 그런 활동들이 과연 우리가 민주화 운동으로 불러야 되는가?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시작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우리 강민 기자가 너무 예민한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볼 때 근데 지금처럼 지도부랑 일반 학생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0명이 있다면 서울대에서 10,000명이 학생운동에 참가했다면 한 8,000명 이상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이건 민주화운동이 명백하고, 오히려 지도부 한 500~600명은 한민전의 영향하에서 민주화 투쟁을 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라고 섣불리 간주할 수 없습니다.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의 과제 같아요. 그렇게 그런 잣대를 들이댄 사람은 강민 기자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민주유공자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게 가만 듣다 보니까 제가 이 회의록을 4차에 걸린 회의록을 다 읽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코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하는 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일부 데모, 그러니까 한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갔던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어떤 성역화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의 일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총대를 맨 건 이제 김종민 의원이 총대를 맸고 이 회의 중에서 윤한홍 의원이나 오기영 의원이나 위원장이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할 기회가 없다 이 말을 할 정도로 김종민 의원이 굉장히 그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여기서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성역화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97년, 98년 김대중 정권의 출범서부터 성역화가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전대협 세대가 정치적으로 진출하면서 2010년대가 되면 이제 성역화가 완성이 되고 지금 이 국면은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법의 국면은 저는 사실은 좀 여기서부터 서글픈데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민주화운동의 성역화가 끝나서 민주화운동의 퇴장 국면, 퇴출 국면에서 그 민주화 운동의 경제적 실익에서 소외된 일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노력 같은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보면 여의도에 가면 그 노인들이 그러니까 육아협이라고 있어요. 민주화운동 육아적 혈전협이니까 아들하고 그 자녀들이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 육아협이거든요. 민가협은 구속된 사람들이고, 근데 육아협 부모님들이 장기간 아주 농성을 하고 단식까지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민주화운동도 이제 퇴적이거든요. 명백한 퇴적이고 물리적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응집력이 떨어지잖아요. 옛날에 싸울 때는 응집력이 있는데 지금은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살기가 좀 고달프신 거예요. 살기가 고달퍼서 그런 요구를 했고 2021년 우원식 서른이 주도할 때는 상당히 이권 법안일 성격이 강했습니다. 뭐 대출, 교육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건데 그게 2021년에 안 통하니까 이제 두 개 세력이 이제 그러니까 연합을 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민주화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노인들의 그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그 법안 통과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들을 다 빼고 뭐만 남겼냐면 양보 지원하고 의료 지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대폭 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기본 법안에 흐르는 기본 정서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노인들도 이제 거의 굉장히 연로들 하시니까 마지막 국면에서 어떻게든지 뭔가 좀 해달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역화 국면,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의 기세가 막 뻗쳐 오를 때 벌어진 게 아니고 이 마지막 퇴조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국면에서 참 서글프다는 게 뭐냐면 민주화운동 출신 국회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만 70명이고 그리고 지금 통과된 법률을 예산안으로 치면 누군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모모 씨가 계산한 건데 한 10억 정도 된대요. 이 법안에 통과됐을 때 예산 소요가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1년에 쓰이는 예산. 아니 10억 정도에서 20억 정도면 민주화운동 출신의 국회의원들만 70명인데 추첨을 해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응집력이 없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잘 했거든요. 누가 아프면 십시일반해서 도와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잘 했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사라진 상태의 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서글펐어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이라는 건 깡다구, 의리, 집단적 결속력 이런 게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들, 그 다음에 그것도 아들, 딸이 돌아간 부모님들의 어떤 노후에 대한 지원인데 그것 정도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금에 기댄다는 건 민주화운동이 거의 도덕적으로 파탄났다는 징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법 소요 같은 게 없어도 그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들 말로 하는 동지들끼리 또 어떤 이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세금으로라도 이분들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서글프다.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법이네요. 근데 하지만 민주화 유공자라는 단어 자체가 민주유공자라는 단어 자체, 민주화를 위해 투신한 게 유공자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유공자라는 건 당연히 그 전몰 군경, 순국선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거나 군대를 위해 싸우거나 뭐 이런 거를 유공자라고 하는 거지 민주유공자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건 한 나라 안에서 뭐 내부 정치 투쟁 같은 거지. 그걸 갖고 민주유공자라고 하면 산업유공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뭐 과학기술 유공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 유공자도 있어야 되고, 이럴 텐데, 이거는 나라의 근간을 흐트리는 행위라고 저는 느꼈어요. 저는 이 3월부터 7월까지 4번의 회의에 있는 회의록을 다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보훈부 차관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보훈부 관계자가 한 말이 보훈의 영역은 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이지 이 법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면 분열의 소유가 일어나면 곤란하다 그런 유의 발언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16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현재 국회까지 계속 20년간 논의가 돼 왔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근데 이 법이 나가게 되면 분열을 조장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김종민 의원은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슨 20년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왔는데 이제 무슨 사회적 합의냐 이런 얘기와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법안 소위에서 하는 과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지 하는 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과정이다. 사람들은 바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대체 어떤 생각이 있길래 두 가지가 들었어요. 충돌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성역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한 20년간 이상 민주화를 그러니까 유공자처럼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건데 사회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와중에 그걸 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산업화 세력, 건국 세력은 이제 민주화가 과잉 팽창되면서 사실은 건국보다 민주화가 우위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논의하려고 하는 흐름에서 하는 이 과정에서 충돌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그러니까 하여튼 지판과 지판이 흔들릴 때 가장 충돌하는데 그런 양상을 띌 걸로 보여요.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 오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건데 유공자라 함은 그러니까 군인이나 경찰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방위와 관련된 사람들을 유공자라고 부르는 거지 이거를 민주화까지 유공자로 불러서 그러니까 이 어떤 한 나라의 어떤 기본 틀을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헌법에 뭐 5.18 어쩌고저쩌고도 사실 그런 거로 봅니다. 그러면서 오버하면서 그 건국 산업화를 지향하는 사람들한테 사회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도록, 재규정하도록 그런 반발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민주화 유공자 이 말은 너무 저는 붙지도 않고 보입니다. 이상한 말 같고 그냥 일단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정의가 어디서 어디까지 민주화 운동이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것들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친 다음에야 이 관련된 법이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걸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사회적 분열을 낳을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지판과 지판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4월달 총선에서 양자가 충돌할 걸로 보이고 그 조짐이 정의찬이나 이런 데서 이미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도권 언론에 가끔 이렇게 해보면 좀 놀랄 만한 용어들을 용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강적들에 나가서 주사파란 얘기를 했는데 난 그게 당연히 편집될 줄 알았어. 근데 그걸 내보내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부터 하겠다. 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사표시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 아마 그게 격화될 거고 그리고 아마 4월 총선 끝나면 그거에 따라서 이거 더하면 윤재옥 씨나 윤재옥 원내대표나 이런 게 발언할 때 보면 꼭 뭐뭐뭐뭐 해서 이걸 운동권과 해석을 하고
한동훈 장관도 송영길 얘기할 때 꼭 이걸 운동권과 연관시켜서 설명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런 범여권의 주류 정치권, 주류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다룰 시기가 되었다라는 의사표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언론들의 목소리가 아주 거칠게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은 좀 만사지탄 같은 게 있는데 너무 거친데 이건 당연히 그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언론들도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민주화운동을 했으면 얼마나 했어. 이렇게 대대선수는 뭘 할 거야. 이런 거친 용어들이 막 하게 나오기 때문에 역사의 변곡점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느 국면에서는 대체되는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다기보다 명확한 역사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회주의 운동이라든가 뭐 인민민주주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어느 시점부터 어디까지는 그런 운동을 해왔고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우리가 혼란이 오지 않지. 그래야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박종철이나 이한열 씨를 위한 유공자로 만들기 위한 법이라는 그 말이 타당하게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셀프 특혜법이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의 주류 세력인 운동권과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을 위시한 그 흠결 있는 사람들의 이제 어떤 싸움도 볼만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전에 누차 강조하지만 대표님은 총선에 뭐 쓰임이 있다면 나가실 생각인가요? 저는 총선에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필요하다면 나름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이 끊겼는데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이번 총선 그 전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총선 전국보다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나름 생각해 본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맞느냐 안 맞느냐의 논쟁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단순한 어떤 역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대적 배경, 사상적 문제랑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대부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의 2인자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대통령과 그러니까 당정 간의 관계가 또 어그러질 거다. 이런 거 얘기를 깔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논거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그러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러니까 연합으로 당선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건 60, 70대 보수층, 그 다음에 40, 50대 중도층, 그 다음에 20대 남자 특히 여기가 연합을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하에 된 게 아니고 애초에 연합 정치로 됐다는 게 저기죠. 그런데 연합 정치가 됐는데 그래서 애초에 국힘은 약간 분립성이 기본 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흐트러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분립성을 타고 뭐가 있냐면 민주당의 역선택. 그러니까 민주당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훨씬 능동적이고 기민하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의 체제를 공고히 함과 더불어서 자꾸 이제 보수층에 와서 보수층의 역결집을 주도하잖아요. 역결집. 보수층의 분열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준석 같은 경우도 이준석이 대표적으로 보수 유튜브에는 출연을 안 하잖아요. 보수 언론에는 대부분 저쪽에 한 거죠. 그건 뭐냐면 저쪽에서 이준석을 통해서 이쪽을 교란하려는 의지가 교란하려는 구도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준석 사태랄지 그 다음에 이준석 사태를 갖고 20대 그리고 중도층 뭐 등등 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계속 들으면서
그 현재 당정 간의 일체화된 어떤 관계, 어떤 이런 게 국힘의 현재 모습인가. 근데 뿌리로 보면 국힘은 오히려 분립 연합 정치로 시작됐고 분립성이 더 분립성이 기본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비집고 그러니까 야당 유권자들이 국힘 내를 교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힘의 김기현 씨가 오늘 뉴스에 따르면 울산에서 출마한다고 지금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나름 통일성, 그다음에 정치 권력에 대한 권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이 김기현이 제2의 이준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전직 당대표처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범여권의 핵심 과제는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라기보다는 당의 분립성을 분립성을 통제하기 위한 대통령과 당대표의 공고한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자꾸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현상을 좀 중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어느 신문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좀 부적합할 수 있다라고 쓴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역할의 차원에서 그런 거고 시대적 맥락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의 지금 아주 커다란 강점은 그러니까 중도층, 여성층 이런 데 소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영남 보수층하고는 다른 맥락에서 지금 대중을 설득하고 대중의 어떤 호응을 받는 거라서 이거는 전통적인 범여권의 체질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를 새로운 지반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매우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한동훈을 앞장세워서 제가 볼 때 지금 20% 지지인데 차기 정치도자 20%인데 한 30%까지를 높이고 이 한동훈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밀고 간다면 대치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야 정쟁 구도가 아니라 미래 정치. 미래에서는 누가 누가 어떤 리더십이 중요할 것인가 해서 한동훈의 그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것이 강력히 작동했을 텐데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것이 작동했을 텐데 지금 국힘은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한동훈과 같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판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라는 인식이 합의가 됐다. 그것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되는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가 서두를 마치고. 근데 제가 국힘이 굉장히 지금 좀 나이브한 감성을 갖고 있다고 느낀 게 이제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국힘의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사회를 본 사람이 이상민이라는 이제 유튜버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성대모사를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와서 이제 성대모사도 하고 사회도 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윤 대통령을 성대모사하면서 조롱하고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뭐 성대모사 해보라니까 윤 대통령 뭐 장모 얘기를 하면서 그 윤 대통령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하기도 하고 좀 좌파적 감성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예전에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 최현민 기자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방송을 하는 PD 역할로 나와서 이제 목소리도 내고 거기에는 이제 유재일 씨도 나오고 이준석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방송에서 이름을 좀 알린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성대모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개콘까지 진출을 했는데 어쨌든 그 약간 좌파적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자를 갖다가 그 국힘의 미래를 책임질 영입인재 토크 콘서트 사회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단톡방에서 굉장히 공분을 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김기현 대표 사태 이후로 유권자들이 어떤 소요가 일어나면 더 이상 참지 않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페북으로 사퇴한 이후에 그 단톡방에는 여러 가지 유권자
세력들이나 지지 세력들이 이런 게 어딨냐 그동안 참아왔는데 하면서 울분을 터뜨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이제 그 이상민이라는 친구를 사회자로 섭외한 순간 그걸 보고 또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국힘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집토끼라 불리는 자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걸기하고 언제든지 목소리 낼 준비가 돼 있다. 이미 도화선에 불은 붙여져 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는 세련되게 국힘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국힘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 두고 제가 오늘 주목하려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 세율은 40, 50대 정치 경험이 그야말로 노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그냥 민주화운동을 같이 수십 년간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해서 전선을 그러니까 전선을 국힘에 쳐 있어요. 국힘의 정세와 상황을 보면서 국힘을 분열시키는 것에 아주 노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현상이 이준석이 그냥 이준석이 보수 언론이 아니라 진보 언론에서 주로 인터뷰를 했던 거나 지금 지적하듯이 이상민 그 개그맨이 그렇게 막 보수 어떤 진영에 와서 사회를 보는 건데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보수층의 제도 정치권도 그렇고 보수 중의 식자층들이 그런 거를 용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순화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임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물을 흐린 거잖아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선임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우여곡절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한 끗만 더 갔으면 위험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막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 의미하면서 윤석열이 지금 뭐 거의 전제 군주에 가까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 꽤 많습니다. 특히 식자층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식자층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말이에요. 실제로 난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국힘의 과제가 실제로 그런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의 아주 체질적인 뿌리 깊은 체질은 그러니까 분립 상태예요. 분립 상태. 그러니까 정치적 통합이 없는 상태였는데 민주당은 훨씬 더 커다란 악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는 악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고하게 탁 쥐고 있거든요. 어떤 당이라는 외형을 흐트리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면서 딱 어떤 이거를 정체성을 흔들는 걸 용납하지 않고 심지어 이것을 어디까지 투사하냐면 국힘 내부에 와서 막 싸우고 있는데 국힘 안에서는 그런 분립성, 그다음에 분화, 그다음에 봉건주의를 그냥 막 방치해버리니까 여기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으로 갔냐면 제가 볼 땐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수도권 40, 50대가 점차 오염되고 있어요. 점차 오염돼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된 게 있겠죠. 잘못된 게 있는데 그래서 전제 군주처럼 폭력적 어떤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그런 경향들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확대되고 있는 거 있으면서 여론조사의 정치 지형은 지금 상당히 불리하게 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10% 정도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출 과정에서 요게 생각보다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맞나? 근데 저는 또 이번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전선을 쳐서 실수들을 잡아내고 그것들을 그 틈을 향해서 공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국민의힘의 그 승리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로 그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는 게 저희로서는 현재 뭐 선거가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국민의힘이 역선택을 당해서 어떤 혼란을 초래했듯이 어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전국혁신의 플러스에서 민주당과
그 다음에 그 이낙연 신당이라고 하는 뭐 그들만의 또 다른 세력이 있잖아요. 그들이 피 터지게 싸워서 저는 그 둘 중에 한 정당이 호남 자민련이 되고 호남 자민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 영남에 있는 그 보수 세력들은 수도권으로 진출을 해서 좀 뭔가 수도권에서 스마트하고 뭔가 미래의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로 포진을 진영을 잘 갖춰서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전체적인 그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변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분열도 필요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 예전에 국민의당 때문에 그 예전 국민의힘이 이겼던 그런 과정, 어부지로 이겼던 과정이 아니라 좀 변신을 통해서 새로운 신당이 수도권에서 예전에 그 대표님께서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신 수도권 정당으로의 진입 그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좀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뭐 거의 100% 동의되는데 근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우여곡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강력한 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이라는 그 외형을 딱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행한 거는 이낙연 신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신당이 점점 고립된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력 있는 분당 구조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슬슬 고립되면서 왜소화되는 국면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매우 높은 정치의식과 행동력을 갖고 있다는 표시고 반면에 국힘은 대통령이 김기현을 주저앉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영남 보수당에서 수도권 정당으로 옮기자라는 당연한 얘기를 대통령이 나서서 상당한 우여곡절과 파란을 거쳐야만 수습될 정도로 굉장히 아직은 일천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좋았던 거는 김기현 사태가 났을 때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대통령의 결정을 추인해버린 거잖아요. 대중적으로 추인하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보였지만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하고 강민 씨의 얘기처럼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낙연 신당을 쪼개는 게 이낙연 신당을 통해서 민주당을 쪼개버리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그게 지금 국힘 성향의 어떤 유권자들이 거기서 싸워야 되거든요. 내부는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걸 갖고 논쟁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고 싸울 때 이제 국힘에서 싸워야 되는데 아니 저기 이낙연 신당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거기까지 아직은 가지 못하죠. 그까지는 거기까지는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세력이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그런 방식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낙연 신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해줘야 이낙연 세력들이 좀 힘을 받고 흔히 말하는 친낙계, 뭐 떨어질 낙이 아니고 어쨌든 친낙계입니다. 그 친낙계가 좀 힘을 받아서 혈투를 벌이고 이들이 호남에서 고립되는 이른바 호남 자민련이 되는 형태가 되면 좀 수도권이나 뭐 이런 쪽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전선을 꾸리고 다시 하방하면 좀 더 나은 정치 지형 그리고 좀 그 후진 민주당이라던가 뭐 그런 후진 운동권 세력이 청산이 되고 새로운 국가를 운영하는 세력들이 그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메이지 유신하고 관련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봤는데 결국에는 오래된 정권이 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도쿠가와 정권은 안정을 찾기 때문에 어떤 투쟁도 하지 않고 안정만을 위해서 쭉 와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페리 그 흑선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큰 혼란이 나서 한 20년 정도에 걸친 과정에 의해서 메이지 유신이 발생을 해서 도쿠가와 정권이 무너집니다. 근데 안정된 것만을 추구하다가 언젠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동치고 힘차게 흔들리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동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좀
변신을 해야 되고 전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동훈 제가 볼 때 파워게임이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든 게 옳은가 그런가를 그러니까 선대위를 맡을 거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한동훈이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리더다. 그룹이다. 그렇게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주로 하냐면 그동안의 국힘은 60, 70대 보수층이지 않냐. 그 다음에 민주당은 40, 50대 운동권들 아니냐. 근데 새로운 70년대 초반에 묵묵히 아까 제가 볼 때 이게 주류거든요. 90년대가 되면 운동할 이유가 없는데 운동을 했던 건데 그래서 한 청년에 관심 갖지 말고 그때 검사, 판사, 의사, 뭐 사업가를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한 30년 지나서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설 때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20, 30대 중도층 여성층도 새로운 관점에서 통합될 수 있다. 이렇게 미래 비전을 갖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한동훈이라는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이 그런 얘기 하면은 씨도 안 먹힐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버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결국에 중도층은 이른바 선택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매력 있어 보이는 곳에 투표를 하는 무리니까 어디가 매력 있느냐 이렇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 안에서 언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힘이 그거를 좀 잘 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예전에 노랑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걸 그대로 용인하는 거라. 이 노랑봉투법의 본질은 불법파업 조작법인데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노랑봉투법이라고 불렀고. 근데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게 국보다라고 줄임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뭐 보석을 뭐 찾단가 뭐 이렇게 돼서 국보다예요.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이런 단어 선택에 있어서 국힘이 굉장히 나이브한 게 보석이라는 말을 초성만 따면 비읍시읒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민주당 당직자라면 대한민국 비읍시읒을 찾다로 바이럴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석이라고 인식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비읍시읒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게 있어요. 네, 모르는 거. 네,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런 정도의 세밀함이나 디테일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한 것까지도 이제 컨트롤하고 하는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이 움직이고 보다 많이 생각하고 그런 스마트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인구 구성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60, 70대는 은퇴자들이잖아요. 은퇴자들인데 또 인구도 적고 40, 50대는 인구도 많은데 지금 현직 중추에 있잖아요. 20, 30대는 아직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40, 50대에 한 7대 3, 8대 2 정도로 여론 지형이 무너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런데 유리한 게 있다면 뭐냐면 그동안에 운동권 이념 그러니까 40, 50대 중에서 운동권 세대를 민주당이 가져간 건데 그동안에 이제 운동권 아닌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주류거든. 그러니까 판사, 의사,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사업가들. 지금 기업가들이나 과학기술자들의 어떤 목소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사업가나,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메인이거든요. 아니, 기업가나 과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지, 어디 운동권이 발전시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충분히 발굴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을 앞장 세워서 발굴하고 확장시켜 나가면 여기가 이제 세력을 밀어내는데 이제 그 단초가 시작됐다. 뭐 저는 이렇게 보죠. 꼭 그런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것 같아요. 매번 가벼운 걸 하자고 말씀드리는데 둘의 캐릭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비주사에넬, 비주사에넬 아까 그 좀 위험하다는 그 세력에 대해서 쉽게 이게 뭐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비주사에넬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예고 차원에서 박주민 씨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운동권 물을 때를 못 벗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운동권의 불행은 주사파가 거의 전부를 석권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사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서울대에서만 진행돼요. 근데 이 서울대 학생들도 그러니까 혁명, 급진주의의 탈을 못 벗어나고 2000년대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운동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너무 비루하고 작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표했던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도 세월호나 이런 국면에서 대책 없이 민주당 새로운 혁신 을 보여주지 못하고 새로운 혁신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운동권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좀 아쉬운 거죠. 더 적극적이고 더 반항아적이고 더 진취적으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설명들을 내놔야 할 때 매우 보수적으로 운동권에 굴종했던 사람들로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박주민 씨도 이제 김어준하고 연관이 돼서 이런 정치권 쪽으로 흘러 들어온 인물 중에 한 명이라서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이제 굉장히 큰 사람이 된 거죠. 이른바 이제 떴다고 하죠. 근데 예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입에 오르내릴 때 얼굴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서 요즘 박주민 씨를 보면은 정말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요새 배지도 뭐 몇 개 안 들고 다니고 좀 뭔가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예전에 그 모습을 찾아서 좀 머리 정돈도 좀 덜 하고 안경도 좀 그 옛날처럼 추레하게 하고 네. 있지. 원래 더 추레한데 굉장히 뭐 용이 됐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민경우의 운동고창사 6번째 시간인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또 하시죠. 그리고 스파 예전에 지금 어느 정도 나갔나요? 잘 나가고 있고 판매 부수는 얘기하지 말라다는 몇 세까지 지금? 그건 다 알더라고요. 그래? 한 네. 3, 오케이. 네, 근데 오늘 그 방송한 내용 중에 그 민주화 운동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이런 말들을 못 믿으시겠지만은 이 스파이 외전이라는 이 책에 모두 나와 있고 이건 뭐 소설 형식으로 썼지만 이 지금 민경우 대표가 다 모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거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회의원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선동을 했던 인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직선제로 가는 길에 있는 민주화와 뭐 전대협이나 한총련 같은 그런 종류의 어떤 폭력적인 서클 활동은 좀 구분돼야 된다. 전 이걸 마무리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